안녕하세요. 물샘닷컴 수질 담당 물샘닷컴 대표 강사 물샘 이종혁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실기라고 하면은 느낌이 뭔가 몸이 좀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실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시험을 치렀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100% 필답형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제가 기존에 그 실기 강의를 할 때 필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 근데 이제 실기는 필기 노력 대비 한 60%에서 70%만 하면은 합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유효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제도가 바뀌고 나서 합격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시험 제도가 뭐 과거는 별로 여러분들한테 의미는 없지만은 예전에는 필답형과 작업형이 합쳐진 복합형이었어요. 복합형. 그 2010년 이전까지는 2020년 이전까지는 복합형이었어. 근데 2020년 이후로 100% 필답형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기존에는 그 필답형 점수가 60점이고 작업형 점수가 40점이고 합쳐가지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은 최종 합격이었어요. 근데 작업형이 이제 요게 실험이었거든요. 실험. 그러니까 총질소, 뭐 총인, 암모니아성 질소, 철, 뭐 이런 것들 분석하는 공정시험 기준에 맞춰서 실험하는 실험이었어요. 근데 그게 실험실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고 그 좀 많이 번거롭잖아. 그래가지고 그 작업형이 아예 빠져버리고 그냥 100% 필답형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실험이 없어지면은 준비하는데 좀 덜 귀찮아져서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바뀌고 나서 합격률이 왕창 떨어졌어요. 우리가 기존에 작업형이 있을 때는 그 전국적인 필기 합격률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실기 합격률이 이때는 60에서 70% 합격을 했었어요. 굉장히 높았죠. 왜 이렇게 높았을까? 이 작업형이라는 게 번거롭긴 하지만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약간 기능이야, 기능. 몇 번만 해보고 숙달되면은 40점 만점 중에서 30점 이상 맞히기가 수월했었거든. 그러면 여기 40점에서 30점만 맞춰버리면은 요거 어떻게 하면 돼? 반만 맞히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기존에는 필답형 목표 점수가 반만 맞히기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반 맞춰도 여기서 커버 쳐줄 수 있기 때문에 합격률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야. 근데 작업형이 없어지고 나서 100% 필답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더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합격률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 2020년 이후의 합격률이 한 30에서 40% 정도로 대폭 삭감이 됐어. 특히 그 중에서도 2023년의 합격률은 25%. 2023년 1, 2, 3회차 합격률이 합쳐가지고 25%인데 1회차, 3회차는 그래도 35% 정도 왔다 갔다 했었거든. 근데 2회차가 6%가 나왔었어요. 엄청나게 합격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예상은 했었어. 그러니까 그 작업형이 있을 때 훨씬 더 수월하다. 근데 이제 작업형이 없어지고 나서 요 정도 합격률이 나올 것이다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뭘 보고 예상을 했었냐면은 폐기물 처리 기사 보고.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기사는 작업형이 없고 100% 필답형이고 계속 30, 40% 정도가 나왔었거든. 그래서 수질 대기도 없어지고 나서 요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좀 충격이었어. 특히 2023년 2회차 6%는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합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복합형일 때는 요 필답형 문제가 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거든요. 10문제에서 12문제. 근데
100% 필답형으로 바뀌고 나서 문항수가 더 늘어났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18문제, 가끔 가다가 20문제 출제가 돼요. 근데 보통 거의 18문제가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10문제 내다가 18문제 나오다 보니까 문항수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졌잖아. 어차피 실기도 마찬가지로 문제 은행식이거든. 데이터베이스 있고 신출 몇 개 건들고 엔터 딱 치면은 거기서 막 두두두둑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두두두둑 튀어나오는데 2배 튀어나오다 보니까 반복되는 문제가 계속 많이 나오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바뀐 2020년, 2021년은 합격률이 괜찮았었어. 근데 그렇게 자꾸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까는 이거 안 되겠다 싶잖아. 문제 풀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신출 문제를 많이 만들었어요. 신출 문제를. 그래서 보통 신출 문제가 뭐 2-3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었는데 4-5문제가 신출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출로 막 나오다 보면 관연도로 그냥 기출문제로 공부하던 분들은 그 신출을 맞힐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6%가 나오는 그런 참담한 결과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신출도 산업인력공단에서도 전혀 생뚱맞은 신출을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필기의 근본으로 한 신출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신출은 난이도 높은 전혀 생소한 신출도 있지만은 그 나머지 신출은 필기에서 다뤘던 신출도 상당수 많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냥 기출문제로 공부한 분들은 이 생소한 문제와 필기에서 다뤘던 문제를 다 못 맞춰. 근데 필기부터 제대로 공부한 분들은 필기에서 다뤘던 문제들은 맞힐 수가 있겠지. 그런 분들만 살아남는 그런 시험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필기에서 다뤘던 신출. 예를 들어서 뭐 있을까? 이상적인 완전 혼합, 이상적인 관형 흐름. 그 이상적인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가 뭐 있었지? 분산, 분산수, 몰일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유정아, 난 실기에서도 한 놈만 패. 자, 이거 이상적인 재원 어땠었지? 0. What? 이상적인 관형 흐름의 분산, 분산수, 몰일지수. 0, 0, 1. 1 무한대 클수록. 이거 필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기에서는 나온 적이 없었거든? 근데 실기에서 요거 막 가로를 채워넣고 그 가로 속에 알맞는 내용을 써 넣으시오. 이런 문제가 신출로 나와버린 거야. 근데 필기를 제대로 공부했던 분들 이거 기억나서 맞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게 또 뭐 있었을까? 좋아. 여과에서 유효경이 뭐예요? 유효경. 균등계수가 뭡니까? 문제 힌트로 여과에 충전되는 모래들을 분석한 결과 P10이 얼마나 있고 P30이 얼마나 있고 P60이 얼마나 있고 P90이 얼마나 있었다. 그때 유효경이 얼마냐 균등계수가 얼마냐 쓰시오. 이게 신출로 나왔었거든요. 2023년도에. 유효경이라는 게 뭐예요? P10. 그렇지. P10이 유효경이야. 균등계수 U가 뭡니까? 그렇지. P10분의 P60. 여러분들은 지금 맞힐 수 있는 수준이거든. 필기를 제대로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실기를 그냥 기출로만 공부한 분들은 이거 전혀 생각이 안 나거든. 왜냐면은 필기 때도 잠시 외웠지만은 실기 기출로만 암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날아갔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런 필기에서 다뤘던 신출은 신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거 맞춰야 돼. 근데 전혀 생소한 신출은 여러분들 못 맞춰. 나도 못 맞춰, 솔직히. 저도 전공책 찾아봐야 되고 상하수도 설계 기준을 찾아봐야지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 근데 그런 문제를 틀린다 하더라도 관연도 기출에서 똑같이 나왔던 문제들 그리고 필기에서 다뤘던 이런 문제들 이런 거 맞힐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런 분들만 합격을 해가지고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왔던 게 2023년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시작에 말씀드렸지만은
필기 노력 대비 60에서 70%만 노력하면 최종 합격한다. 이게 아닌 게 돼버린 거야. 실기도 필기에서 다뤘던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드려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얘기. 그렇게 해야 합격률 떨어졌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추세가 지금 실기시험의 추세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돼. 자, 그렇다면은 필기에서 다뤘던 것도 있지만은 진짜 오래전 기출까지 다 끄집어 오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문제풀이 10문제에서 12문제에서 18문제 이상이 돼버리면서 진짜 80년대, 90년대에 다뤘던 그런 문제들도 막 가지고 오고 있는 그런 추세야. 80년대, 90년대면은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문제가 나와요. 80년대 같은 경우는 저도 태어나기 전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뻥이에요. 전 태어났어요. 자, 그렇게 예전 문제까지 다 다뤄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막 30년치, 40년치 문제를 교재에다 수록할 수는 없잖아. 네, 그래서 교재는 일단 연습 문제는 뭐 2010년, 2000년대부터 2010년 문제로 연습 문제를 구성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벗어나는 신출 문제는 2020년대 문제들은 관련된 기출에서 커버를 하면 돼. 그러면은 80년대 문제, 90년대 문제는 커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80년대, 90년대 문제는 설명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 위주로,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거 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코멘트 해드리는 내용까지도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해야 돼. 그러면은 80년대부터 2020년까지 40년치 문제를 다 소화를 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생소한 신출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다 맞췄을 때 80점 이상은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목표가 80점 이상 맞추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60점 이상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학습하시면은 60점 이상 맞추는데 수월하게 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수업 방식은 일단 챕터별 내용을 한번 쭉 설명을 드릴 거야. 이 챕터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어떤 유형으로 나온다라고 챕터별로 설명을 쫙 드릴 거고, 그와 관련된 연습 문제를 풀어볼 것이며, 그와 관련된 최신 신출 문제를 2022년 3회차 문제 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수월하게 듣기 위해서는 그 교재 뒤에 기출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기출문제를 저도 지금 이렇게 막 포스트잇 붙어 있죠. 2020년 문제, 21년 문제, 22년 문제, 23년 문제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이 붙어 있거든. 그래서 제가 수업하다가 관련 내용의 2023년의 신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2023년 1회차 문제 피세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포스트잇 작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회차, 2회차, 3회차 이런 식으로 각 연도별로. 자, 그렇게 정리를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일단 그 시험 보는 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실기 접수, 실기시험 접수. 그 실기시험 접수 기간은 우리 필기 접수해봤잖아요. 똑같아요. 4일간 실기 접수가 진행이 돼요. 근데 필기할 때도 그 사전 입력 기간이라는 게 있었죠. 사전 입력 기간. 그 실기 접수하기 전에 사전 입력 기간 요거 동일하고요. 그 사전 입력 미리 해놓으면은 접수 당일날 서버 막 터질 때 조금 더 빨리 원하는 위치로 선점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필기 시험은 CBT 시험이기 때문에 날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실기도 시험 기간이 공단에서 발표하는 게 한 2주 정도 기간을 발표를 해요. 실기 시험 기간을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해가지고 2주 정도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필기 CBT에 이게 익숙한 나머지 그러면 그 2주 중에서 내가 원하는 날짜를 고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기는 그냥 픽스예요, 픽스. 그래서 공단에서 발표된 그 기간 중에서 첫 번째 토요일 혹은 첫 번째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연도마다 다른데, 뭐 1회차의 경우는 토요일, 2회차의 경우는 일요일, 3회차의 경우는
토 또는 일. 이거는 종목별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연도마다 달라. 뭐 11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토토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올해 기준으로는 1회차는 토요일, 2회차는 일요일, 3회차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기시험은 딱 하루다. 실기시험은 딱 하루다. 그러니까 CBT는 여러 날짜가 있었고 요번에도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1회차임에도 불구하고 수질도 보고 대기도 보고 뭐 둘 다 합격하고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는데 실기의 경우는 다 같은 날이야. 같은 날. 같은 날이기 때문에 한 회차에 기사 등급을 2개 딴다. 이거는 불가능해. 날짜가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픽스된 날짜이고 기사의 경우는 9시 입실이에요. 산업기사의 경우는 오후 1시 입실입니다. 그래서 CBT 시험은 여러 타임도 또 있었지 않습니까? 실기는 그냥 딱 픽스야, 픽스. 그 기사는 9시, 산업기사는 1시. 그래서 9시에 입실해서 CBT 시험 볼 때도 한 20분 정도 막 이렇게 그 작동법 막 설명했었잖아요. 요거는 컴퓨터가 아니라 그냥 페이퍼 시험이기 때문에 안내사항을 뭐 이렇게 오래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30분 정도 안내사항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시작하는 시간이 9시 30분에 시작하고 13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기사의 경우는 시험이 3시간이야, 3시간. 산업기사의 경우는 2시간 반. 그러니까 9시 30분에 시작해가지고 12시 30분에 시험이 끝나고 1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2시 반, 3시 반, 4시에 끝나요. 4시, 16시에. 근데 기사도 산업기사도 똑같이 18문제, 20문제가 나오는데 산업기사가 난이도가 더 낮은 건 아닌데 30분을 덜 줘. 이거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3시간, 2시간 반 동안에 18문제 푼다라는 건 시간 부족할 일은 절대 없어요. 왜냐면 그 18문제 중에서 한 3문제는 손도 못 대니까요. 그러니까 시간 부족할 거는 뭐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픽스된 날짜야. 그래서 여러 가지 날짜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 입력 기간에 그 어떤 설문조사 같은 거 다 입력하고 나서 접수 시작했을 때 여러 날짜는 아니고 한 날짜지만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본인 시험에서 본인 사는 곳에서 가까운 중고등학교에 먼저 선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점을 하기 위해서 1차 때 시험 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가상계좌로 먼저 시험 접수를 하시고 그날 오후 2시가 되기 전에 입금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수하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자, 근데 그런 방식으로 시험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필기 합격 예정자라고 얘기를 하거든. 필기 합격 예정자. 그러니까 이 합격 예정자에서 합격자로 바꿔야 돼. 그 합격자로 바꾸지 않으면은 시험 접수가 아예 안 돼. 2차 시험 접수가. 그래서 합격 예정자인 이유가 뭐예요? 서류, 그렇죠. 응시 자격 서류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요 응시 자격 서류 심사는 경력의 경우는 산업인력공단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되고 학력의 경우는 온라인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응시 자격 서류 심사 아직 안 받으신 분? 다 받았어? 좋아,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응시 자격 서류 심사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평생에 한 번만. 그래서 요번에 기사든 산업기사든 내 생애 처음 자격증이다. 그러면 이거 받아야 돼. 근데 나는 이미 대기기사가 있어. 요번에 수질기사를 필기를 합격했어. 그러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기기사 받을 자격증 딸 때 이미 서류심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4년제의 경우 2학년 마치고 나서 대기 산업기사 시험을 봤어. 아니면 수질 산업기사 시험을 봤어. 합격을 했어. 요번에 3학년 맞춰가지고 기사 필기를 합격했어. 그러면은 윗등급이잖아. 그러면 서류심사 받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아니면은 내가 지난번에는 산업기사 합격했는데 졸업증명서, 4년제 졸업증명서 제출했어. 요번에 기사 봤어? 그러면은 이미 4년제 졸업증명서 제출했으면 기사 자격도 되는 거잖아. 이러면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좀 복잡하게 설명드렸나? 이해됐죠?
그렇게 한 번만 받아놓으면 된다. 근데 최초면은 이 서류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온라인 서류 접수는 필기 원서 접수일, 필기 원서 접수일부터 그때부터 이제 가능하거든. 그리고 이제 시험 접수하기 한 4일 전까지만 가능해. 2차 실기 접수 시작 4일 전까지만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짜스트하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제출을 하셔야 돼. 왜냐면은 이 온라인 서류 접수해서 심사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한 열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접수를 딱 했다고 바로 응시 자격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다. 그 서류 접수하고 나서 열흘 정도 공단에다 시간을 줘야 그게 서류 접수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 그리고 제출하는 과정 이거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 저 문쌤닷컴 공식 유튜브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유튜브 찾아가기 어려우시면은 제가 매 회차별로 필기시험 보고 나서 카페에다가 공지글 맨 위에다가 올려놔. 그 필기 합격, 필기 시험 종료 후 공지 모음. 그 공지 모음에다가 온라인 서류 심사 받는 방법, 그리고 서류 심사가 확정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다 나와 있으니까는 그거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수강생들한테는 제가 시험 접수 기간 되면은 다 문자로, 단체 문자로 보내드려. 그러니까 그 단체 문자 확인하셔서 그 링크 보셔서 그 서류 심사 기간 놓치지 않도록 서류 심사를 받아 놔야 돼요. 그 서류 심사를 받아 놓지 않으면은 합격이 아예 취소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합격 예정자가 합격자로 바뀌어야 실기시험 접수가 가능하다. 그 실기시험 접수도 필기 때 겪었던 것처럼 서버 터진다. 막 새로 고침하면은 앞에 대기 인수가 막 몇천 명 된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시험 접수해서 원하는 고사장을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 근데 이 필기에 비해서 실기는 큐넷이 조금 더 수월하기는 해. 왜냐면 옛날에 작업형이 있을 때는 박 터졌었거든요. 근데 작업형이 없고 그냥 필답형으로 바뀌었잖아. 그리고 그 필답형 고사장은 동네에 있는 중고등학교 거의 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수월한 편이야. 그래도 혹시나 좀 멀리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시험 접수날 첫날에 마무리를 하셔라. 그것도 역시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그리고 기사냐 산업기사냐 막 나뉘어져요. 뭐 기사는 오후 2시부터 접수 시작이고 산업기사는 오전 10시부터 접수 시작이고 막 이것도 회차마다 달라. 그것도 다 공지글로 안내를 합니다. 그 공지글로 안내를 하고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니까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수와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시험 접수와 관련해서?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안내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필답형 시험이잖아요. 100% 필답형 시험인데 컴퓨터 CBT로 바뀔 예정이다는 있어요. 필답형도 요것도 CBT로 바뀔 예정이다 라고 있는데 요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금융계라던가 아니면은 컴퓨터 관련 실기시험이면 단답형으로 답이 딱 정해져 있잖아. 그거는 CBT 가능하지. 근데 우리 시험은 계산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계산을 쫙 해서 그 계산 과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정답 수치를 딱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정답 수치라는 게 계산 과정의 소수점을 어디까지 끌고 가냐에 따라서 그 정답은 굉장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정답을 컴퓨터로 다 입력한다. 그것도 좀 어려울 거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을 봐야 되는데 CBT가 쉽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일단 뭐 금융계, 컴퓨터계 그런 쪽을 CBT로 시행 한번 해보고 나중에 이제 아주 나중에 도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산 문제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CBT로 실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뭐 옛날에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주관식 시험 정답 쓸 때 0 아니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 막 찍어서 쓰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그런 거가 아닌 이상은 우리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CBT는 아니고
PBT야, PBT. PBT.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 그래서 시험 당일날 시험지가 나올 건데, 시험지는 크기가 B3라고 하나? 그러니까 A4 두 개 겹쳐놓은 게 A3잖아요? B4 두 개 겹쳐놓은 B3 정도의 크기가 될 거예요. 시험지가 이렇게 생겼어. 그 뭐 위에 무슨 종목명 써있고 뭐 이렇게 써있고요. 여기 점점점점 있으면서 여기 연습란이 있어요. 연습란. 이 연습란이 상당히 넓어요. 상당히. 그리고 한 페이지의 문제는 한 문제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근데 보통은 두세 문제야. 그래서 1번 문제 어쩌고저쩌고 막 있고요. 풀이 쓰는 란이 있고 답 쓰는 란이 있어. 그리고 2번 문제 쫙 나오고 또 풀이 쓰는 란 있고 답 쓰는 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긴 게 한 10장 정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넘기는 거야. 그래서 1번, 2번, 뒷장에 3번, 4번, 그 뒷장에 5번, 6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겨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8문제에서 2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계산이 많아요. 계산이. 그래서 적게 나올 때는 50%, 많이 나올 때는 100%, 보통은 60에서 70% 정도는 계산 문제입니다. 30에서 40% 정도가 서술형, 이론 문제. 뭐 서술형이 나올 수도 있고 단답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계산이 주를 이루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풀이 계산 과정 쫙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답 써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론 문제는 뭐 살수여산 공정의 장단점을 2가지씩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압력 존재와 유량 측정 방법을 4가지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4가지 써라 라고 나오면은 뭐 2번 문제에 뭐 이론 문제를 4가지 써라 하면은 그 풀이란 답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점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다가 4가지 쓰라고 하면은 4가지 딱딱딱딱 맞춰서 써주는 거야. 뭐 이론 문제는 그렇습니다. 계산 문제는 계산 과정을 쓰는 란이 있고 답 쓰는 란이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검은색 볼펜만. 예전에는 청색도 인정했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청색으로 쓰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직 검은색으로만, 볼펜으로만 써야 돼. 그러면은 볼펜으로 쓰면은 계산 문제를 막 풀다가 틀릴 수 있잖아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틀리면은 틀린 부분 깔끔하게 2줄 딱 그어주면 돼요. 2줄 딱 그어주면 돼. 근데 이 풀이란에 막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다 틀렸어. 다 그었어. 내가 제대로 된 답을 쓸 란이 없어. 그런 경우 발생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최초 풀이할 때는 어디다 풀어야 되겠어요? 연습란에다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연습란에다가는 검은색 볼펜으로 써도 되지만은 연필로 써도 되고 무엇으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연필과 지우개를 가지고 가세요. 그러니까 연필과 지우개로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 완벽하게 풀었어. 그러면은 그 내용을 볼펜으로 여기다가 옮겨. 그 다음에 연필로 쓴 거를 지워. 2번 문제 또 계산 문제가 나왔어. 여기다가 한 번 더 연습을 해. 2번 문제를. 그 다음에 옮겨.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하기 위해서 검은색 볼펜과 샤프와 지우개를 가져가는 걸 추천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 검은색 볼펜도 중요한 시험이니까 아빠가 졸업 선물로 사준 몽블랑 그 만년필을 들고 가서 잘 써야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막 만년필, 잉크 막 이런 거 막 쫙쫙 번질 거잖아. 갱지가. 그지? 그래서 만년필, 뭐 플러스 펜, 뭐 이런 거 다 들고 가지 말고 그냥 유성 볼펜을 들고 가세요. 근데 약간 조금 거시기하기는 하지만은 필기감이 제일 좋고 볼펜 똥이 가장 안 나오는 게 일본 거야. 일본 거. 그 일본 거 중에서도 얘가 제일 좋아. 좀 거시기하긴 해요. 제트스트림이라는 제품이거든. 제트스트림. 근데 이 제트스트림이 1mm짜리, 0.7mm짜리, 0.5mm짜리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써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1mm가 제일 잘 맞아. 그래서 그 기술사 시험 같은 거 볼 때 볼펜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볼펜을 골라서 좀 필기감을 계속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계속 연습하다가 시험 당일 달도 그 볼펜을 가져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검은색 볼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서 그걸로 연습하시고 그걸 가지고 들고 가셔라 라고 추천을 할게요. 그래서 검은색 볼펜, 샤프 지우개 왜 들고 가라고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뭘 가져가셔야 되겠어요? 계산기. 계산기는 이미 필기에서 경험하셨죠?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어땠어요? 그 공단에서 정해진 계산기 아니어서 트러블 발생하는 일 혹시 1차 시험장에서 발생했나요? 아무도 발생 안 했어요? 공쌤은 발생했대요. 그 목록이 없는 계산기를 들고 간 거야. 목록이 없는 계산기를 들고 가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시험 보기 직전에 우리 수험생 하나가 570EX 있는 분이 있어요. 570EX? 그 570EX라는 계산기가 목록에 있어. 근데 570EX의 일본 내수 버전은 570이 아니라 500인가 그래. 똑같은 제품인데 그 코드 넘버가 달라. 근데 산업인력공단 표에는 501부터 599까지 라고 되어 있어. 근데 그게 500이라고 딱 찍혀 있어요. 그래서 그 수험생이 연락이 왔기 때문에 찝찝하다. 그거 들고 가지 말고 친구한테 빌려가라. 570 빌려가라. 그래서 빌려갔어. 근데 내가 궁금한 거야. 570 꺼내기 전에 네가 가지고 있는 500을 한번 꺼내놔봐라. 여지나 다르게 태클 들어왔대요. 안 됩니다. 501부터 599까지예요. 이거 500이잖아요. 안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쓸게요. 이렇게 얘기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답답해. 근데 그 이해가 가는 게 그분은 그 계산기가 이게 똑같은 거다라는 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허용된 계산기만 들고 가야 된다는 점, 그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뭐 들고 가야 될까? 이면지 써도 돼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연습란 있어요. 연습란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면지 써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빠꾸예요. 근데 필기에서는 절대 수험표가 필요 없었죠. 실기에서는 수험표 들고 가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은 이 연습란이 협소할 수 있어. 1번 문제 풀이에 꽉 찰 수 있어. 2번 문제 풀이 공간이 없을 수 있어. 그러면은 수험표를 출력했을 때 수험표 꺼내놓고 있다가 이 수험표 이렇게 꺼내놓은 거를 감독위원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수험표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랑 신분증이랑 이렇게 대조를 하거든. 근데 그 수험표 그냥 꺼내 있다가 자, 수험표 다 넣으세요. 그러면 넣어. 근데 수험표 넣으세요라는 말이 없어? 그러면 그 수험표를 그대로 뒤집어가지고 이면지로 써버려. 여기에 협소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계산 문제가 많으니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 이해되죠? 그래서 수험표도 실기에서는 반드시 들고 가세요. 그렇게 냅두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감독위원 중에서. 그래서 수험표 뒷면을 그냥 냅뒀다 싶으면은 열심히 문제를 풀었어요. 열심히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시간이 남아요. 그 수험표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문제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는 그 자료, 이 교재 다 그런 식으로 기존에 먼저 시험 본 수험생들이 다 만들어 준 거거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복원을 해주시면은 쏩니다. 뭐든지 쏩니다. 그렇게 수험표를 들고 가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꼭 들고 갔으면 하는 게 30cm 정도 되는 자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30cm 정도 되는 자. 왜 자를 가져가라고 말씀드릴까요? 시험 문제에서 가장 핵심 그 고도 처리 공법이 비에날이잖아. 그 비에날에 대표적으로 뭐 A2O 같은 거, 바덴포 같은 거, 뭐 포스트립 같은 거, 이거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실기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해. 그러니까 실기 문제 유형은 개통도가 딱 있다? 가번, 이 공정의 이름을 써라. 나번, 각 공정별 역할을 써라. 이거 필기에서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 실기에서 나오는 거야. 그렇게 공정 그림이 있으면서 이름 써라, 역할 써라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A2O를 그리고
공정별 역할을 기술하라.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럼 H2O를 그리래. 어떻게 그릴 거예요? 혐, 무, 호, 침전지, 슬러지 반송, 내부 반송 이렇게 써주고 혐기조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무산소조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호기조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잖아. 요런 거 그릴 때 자대고 그리시라고. 깔끔 반듯하게. 그러면 깔끔 반듯하게 이렇게 딱 그려주면은 어차피 이거는 컴퓨터가 채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채점하는 거잖아. 사람이 봤을 때 정성이 느껴지잖아. 정성이 느껴지면은 좀 모자른 답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안 먹어도 그렇게 작용을 해. 뭔 말인지 알겠지? 정성이 느껴진다? 얘 좀, 이거 좀 그런데? 에이, 됐다, 줄게. 이렇게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개통도 그릴 때 자대고 그리세요. 그리고 아까 틀리게 썼으면 두 줄 그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지? 이거 내가 답이 틀렸어. 두 줄 이렇게 긋는 것보단 자대고 쫙쫙 거주는 게 깔끔하잖아. 그렇게 깔끔하게 성의 있게 작성을 하면은 2번 문제 채점하면서 틀렸어. 근데 겁나 성의가 느껴져. 안 돼. 난 공정해야 돼. 점수 없어. 넘겼어. 3번 문제 또 성의가 느껴져. 이건 좀 줄게. 이렇게 작용할 수 있단 말이야. 실기는 한 문제로 당락이 결정되는 거야. 이 떨어지는 사람이 막 20점, 30점으로 떨어지는 줄 알아요? 57, 58, 59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 57, 58, 59점 맞은 분들이 만약에 자대고 깔끔하게 그렸으면 60, 61, 62가 될 수도 있었단 얘기야. 이해되죠?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성이 느껴지도록 자대고 깔끔하게 작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정도. 굉장히 중요한 준비물이 빠졌어요. 못 빠졌어요? 신분증 가져가야 되죠. 신분증. 신분증 없으면 그냥 퇴실입니다. 신분증 없으면은. 그러니까 신분증은 이것저것 되는 게 많아. 근데 이것저것 그거 하지 말고 운전면허증 아니면은 주민등록증 둘 중에 하나 가져가십시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자, 그런 거 준비해서 가져가셔서 답안을 깔끔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게 어쨌든 필기시험은 보기 1, 2, 3, 4에서 고르면 되잖아. 근데 이제 실기시험은 어디까지 써야 되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3번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칠게요. 물론 이거 외에 막 부수적인 설명이 쫙 나와 있어. 뭐 탈기법에서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뭐 탈기법에서 NH3와 H2와 결합해서 NH4풀과 OH가 되는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그때 유리암모니아를 99%로 하기 위한 pH를 구하라. 이거는 실제 나오는 유형이다. 자, 그 풀이 쓰는 란이 있고 답 쓰는 란이 있는데 어디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에서는 관련 공식을 딱 써줘야 돼. 관련 공식. NH3%는 유정아? 알겠습니다. 1 플러스 OH분의 KB분의 1 곱하기 100. 이거였었죠? 네, 그래서 관련 공식 딱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식에다가 대입하는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은 NH3 99% 여기다가 0.99라고 쓸게요. 0.99는 1 플러스 OH분의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분의 1. 이 100은 생략해버려도 되죠? 100 빼고 0.99라고 쓴 거잖아. 그래서 공식 썼어요. 그 다음에 그 공식의 수치를 대입했어요. 이제 얘를 정리해서 OH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OH를 정리하는 과정을 양변의 역수를 취하면 1을 이항시키면 OH를 곱하면
나머지를 나누면 이런 거를 다 쓸 필요는 없어. 아, 이거를 누가 못해. 식이까지 보는 사람들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쓸 필요 없고 요 바로 밑에 OH는 하고 나와도 상관이 없어. 그럼 이렇게 OH가 바로 나왔다는 얘기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을 수도 있지만 솔브를 썼다는 얘기지. 솔브 써도 돼. 실기에서. 근데 식을 보여주고 식에다가 수치를 대입하고 이거는 보여줘야지. 그냥 식만 있고 바로 OH가 튀어나오면 좀 거시기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쓰고 계산기 솔브 기능 딱 이용해서 OH를 딱 구해주십니다. (1.7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H를 묻고 있으니까는 OH를 찾았어. 일단 POH를 찾아야 되겠지? POH는 마이너스 로그 OH는 2.7490923 나왔거든요. 이제 마무리로 pH는 14 마이너스 POH니까 11.2509077 나오거든요. 자, 여기까지 과정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숫자가 딱 떨어졌었어요. 782로 딱 떨어졌었거든. 여기까지 썼어.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 붙였으니까 이 숫자가 이렇게 막 나와. 그러면은 요거를 끝까지 막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 중간 과정이지 않습니까? 계산의 중간 과정. 그래서 요거는 중간 과정은 추천하는 게 최소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그러니까 이걸 다 쓸 필요 없이 2.7491 요 정도만 써주시면 돼. 그리고 나서 2.7491을 대입해가지고 pH를 구했지 않습니까? 이게 중간 과정이라고 치면은 11.2509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여기까지가 풀이야. 그 다음에 이제 답 쓰는 란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이제 답 쓰는 란에는 문제 조건이 없을 땐 소수점 둘째 자리가 기준이야. 그러면은 얼마 써줘야 되겠어요? 11.25 써줘야 되겠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계산 문제 풀 때는 공식을 이용하는 계산 문제는 적용 공식 써라. 그 공식에 수치 대입하는 모습 보여줘라. 그리고 나서 그 미지수에 대해서 정리하는 과정을 다 보여줄 필요 없이 솔브 적당히 써가면서 OH를 구했다. 그 다음에 중간 과정에서 한번 끊어야 될 일이 있을 땐 최소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는 표기를 해줘라. 그리고 나서 답은 조건이 없으면 둘째 자리가 기준이다.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 맞춰야 된다. 그 조건 안 맞추면은 점수 안 줄 수도 있다. 근데 경험상 보통 주는 편이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렇게 계산 문제 답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게 지금 중간 과정이잖아. 그러면은 원래 원칙은 7490923이고 그걸 끊었으면은 반올림해서 7491이잖아. 그러면은 다 데리고 가느냐 반올림한 수치를 데리고 가느냐에 따라서 답은 차이가 날 수 있지. 그러면 그 답이 요 소유점 끝에 자리가 살짝 달라질 수 있지. 전혀 상관없다. 알겠죠? 다 데려갔느냐 중간에서 끊고 데려갔느냐 끝자리 살짝 달라지는데 전혀 상관없다. 그거는 범위 안에 다 들어간다. 그 범위도 몇 퍼센트 뭐 이렇게 정해진 것도 없다. 합당한 그 범위면은 다 인정된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답이 엄청나게 큰 답이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뭐 레이놀즈 수를 구해라. 이거는 엄청나게 큰 숫자 나오거든. 그러면 그 엄청나게 큰 숫자는 중간 과정 끊고 답을 찾았느냐 끝까지 다 끌고 찾았느냐에 따라서 소수점이 아니라 그 앞자리가 달라지거든. 그래도 상관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느냐. 내가 계산기 눌렀을 때 교재 답은 이렇게 나오는데 왜 교재는 답이 이렇게 나와 있느냐.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런 거 질문 좀 그만해. 네,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최소 중간 과정은 넷째 자리까지 가져가시고
답은 둘째 자리에 맞춰라 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계산 문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습란에다가 한번 해보고 그 답에 대한 확신이 들었을 때 답안 작성란에다가 볼펜으로 옮겨 써라 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답안 시험지와 관련해가지고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계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그런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론 문제는 대표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정의 장단점을 2가지씩 써라. 아니면은 압력 존재와 유량 측정법을 4가지 써라. 어떤 분석법의 원리를 설명하라. 그리고 어떤 공정의 공정별 역할을 설명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을 2가지 써라. 장점에 점점, 단점에 점점 있거든요. 근데 나는 장점을 한 7가지 알아. 단점도 한 8가지 알아. 근데 2가지 쓰래. 억울하잖아. 억울해가지고 그 외에 어쩌고저쩌고가 있다. 이런 거 쓸 필요 없어. 그러니까 2가지 써라, 4가지 써라. 이러면은 확실한 4가지만 딱 써야 되는 거야. 그 외에 5가지, 6가지 써봤자 채점 안 해요. 채점 안 하기 때문에 확실한 거 4가지 써라. 자 테스트의 목적을 5가지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2가지 써라라고 나왔다고 칠게. 그러면 자 테스트의 목적이 뭐 있었어요? 응집 공정에서. 자 테스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포맷시킨 상태죠. 자 테스트라는 게 비커에다가 응집제의 주입량을 각기 다르게 해가지고 급속교반하고 완속교반하고 침전해서 상등액이 누가 가성비가 가장 훌륭한가 테스트하는 게 자 테스트였었거든요. 그래서 자 테스트는 최적의 응집제의 주입량을 결정하고, 그리고 최적의 pH를 산정하고, 그리고 이 폐수는 이 응집제가 잘 맞는다. 응집제 종류를 결정하고, 그리고 자 테스트 결과에 맞춰가지고 응집 공정을 실제 설계하기 때문에 상등액의 수질이 결국에 처리수의 수질과 같아지는 거거든. 처리 효율을 추정하고, 그리고 후속 설비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판별하고, 뭐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게 자 테스트야. 2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처리 효율을 추정한다, 후속 설비 여부를 판별한다. 이런 허접한 거 2개 쓰면 안 되지. 제일 중요한 2가지를 써야지. 최적의 응집제 주입량을 결정한다, 최적의 pH를 산정한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죠? 2가지 써라, 3가지 써라 라고 나왔을 때 확실한 2가지, 확실한 3가지를 쓰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거 줄줄줄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뭐 2가지 써라, 3가지 써라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정의를 써라. BOD의 정의를 써라. 캐비테이션의 정의를 써라. 뭐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정의를 쓰시오를 교재에 있는 내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외우려고 그렇게 하면 공부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해, 그거를. 그래서 정의를 써라, 원리를 써라 이럴 때는 키워드가 중요해. 키워드. 그 키워드를 딱 쓰고 그 키워드를 이제 멋들어지게 풀어서 써주면은 되는 게 정의, 원리, 서술하는 방식이야. BOD의 정의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어.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될까요? 자꾸 제가 깜빡깜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포맷시킨 상태죠? BOD라는 게 뭘 측정하는 거지? BOD라는 건 유기물 측정하는 거죠. 근데 그 유기물을 산화분해하는 데 소비된 산소량으로서 간접 정량하는 거잖아. 유기물을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라 소비되는 산소량으로 간접 정량하는 거지. 그래서 키워드는 유기물 양을 정량하는 간접 지표. 자, 이렇게 딱 키워드를 쓰고 나서 고민을 한번 해봐요. 누가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산소를 갖다 쓰는 거야? 미생물이 하는 거지. 호기성 미생물. 호기성 미생물, 호기성 박테리아. 근데
미생물이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소비되는 산소량은 달라질 거잖아. 그래서 그 시간은 얼마야? 5일이고. 그리고 미생물이다 보니까 온도에 따라서 달라질 거잖아요. 몇 도씨가 기준이야? 20도씨가 기준이잖아.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막 이렇게 연달아서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키워드를 딱 떠오르고 나서 걔를 간지나게 짜세 나오게 이렇게 서술을 해주라고. 20도씨에서 5일간 호기성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소모하는 산소량을 측정함으로써 유기물량을 정량하는 간접 지표로 밀리그램 퍼 리터로 나타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정의가 딱 자세가 나오잖아. 이해되지? 정답이 없어. 정답은 없고 교재에 있는 내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외우려고 하면 공부 못해.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한 상태에서 키워드 하나를 딱 떠올리고 그 키워드로부터 파생되는 용어들을 막 떠올린 다음에 그 용어들을 쫙 기술해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런 식으로 쓸 줄 알아야 된다. 네, 그게 이론 문제 대비하는 방식이다. 자, 그렇게 해서 18문제 중에서 3, 4문제 아예 손도 안 가는 게 뭐 팩트야. 3, 4문제는 건들지도 못해. 근데 관연도와 동일했던 문제들 반드시 맞춰줘야 되겠지? 그리고 필기에서 파생된 문제들 그런 것들 좀 맞춰줘야 되겠지. 그렇게 하면은 70, 80점 가능하기 때문에 극악의 합격률이라 하더라도 그 합격률을 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비를 하기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시험 보는 절차, 준비하는 과정, 시험지 뭐 이런 것들 설명드렸는데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2차 시험, 실기시험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 무엇이든 너무 설명을 잘했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방식은 첫 번째 챕터는 그냥 기초 개념. 저는 여러분들의 포맷 능력을 믿거든요. 그래서 필기 때 공부했던 내용들 다 날라갔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실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기초 개념들 쭉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질오염 지표. 수질오염 지표에 대해서는 유기물 양에 대한 지표, 좀 전에 말씀드린 BOD, COD. 근데 BOD도 COD도 유기물량을 정량하는 간접 지표잖아. 그 간접 지표를 직접 지표로 바뀌고 있는 게 TOC. 그래서 BOD라는 용어 나오면 BOD와 관련된 출제 유형을 쭉 한번 설명드릴 거야. 그러니까 일단 BOD의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필기 내용을 다 포맷시켰을 테니까. 그래서 BOD 설명드리고 BOD와 관련된 실기 출제 유형을 쫙 한번 설명드리고 그 관련된 연습 문제 몇 문제 풀어보고 연습 문제에 없지만 신출 유형으로 과거 나왔던 유형을 기출문제에서 몇 회차 펴서 같이 풀어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준비 잘 하셔서 실기까지 마무리를 잘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필기 합격은 아무 의미 없어요. 실기까지 최종 합격을 해야 되고 필기 합격부터 2년간 필기 시험이 면제가 돼요. 그러니까 2년 안에 실기를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기간이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보통 그래요. 1회차에 필기를 합격했어? 그래서 1회차에 실기를 봤잖아. 2년 후 1회차 실기 못 봐. 그 전년 3회차 실기까지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그 면제 기준 2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클로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결국에 실기시험은 1, 2, 3 해서 6번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건데 2년간, 6번간 의미 없어요. 1년 안에 끝내야 돼. 1년 안에 끝내는 것도 긴 거예요. 1회차에 합격했으면 필기를 1회차에 합격했으면 실기도 1회차에 끝내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실기는 필기의 연장선이야. 다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신출 문제라 하더라도 반 이상은 필기에서 다뤘던 신출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필기에서 다뤘던 신출은 여러분들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깔끔하게 포맷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미 많이 포맷되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1회차에 필기를 합격했으면 실기도 1회차에 합격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게 해야 점수가 계속 떨어지는 그런 일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기 내용도 많이 좀 짚어드릴 거고 실기도 문제 최대한 많이 풀어드릴 거며 신출도 많이 잡아드릴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서 한 방에 끝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